안녕하세요. 웰다잉 인터뷰 원혜영입니다. 웰다잉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이모저모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홍정석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사를 모셔서 치매 현황과 치매에 걸린 분들을 돌보기 위한 제도로서 공공후견제도가 또 후견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홍정석 사회복지사님은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이사로도 일하고 계신데 복지사로서 활동하신 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네, 저는 2009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치매안심센터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전에는 노인복지관에서 잠시 근무를 하다가 현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라는 곳에서도 이제 후견 제도를 위해서 또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치매가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지금 일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고 또 확산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치매 걸린 분들이 비율이나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네, 현재 65세 이상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치매 환자로 추정을 하고 있고, 사실 이거는 이제 수치적인 면도 그렇지만 제가 2010년부터 치매 안심센터에서 근무를 해오면서 느꼈는데, 그전에는 치매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저희가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거나 치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안내를 했다면은, 최근에는 치매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문의 전화도 엄청 많이 오고, 예전에 비해서 방문이나 이런 상담 사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보도를 며칠 전에 봤어요. 전 인구의 20%,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법정 노인이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00만 노인의 10%가 치매 질환을 앓는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치매 환자라는 분들이 범위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된 겁니까? 약간의 치매 증상이 있어도 치매 환자라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일상적인 생활이 못해서 돌봄이 필요한, 심지어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될 사람으로 한정한 게 10%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일반 시민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사항인데요. 치매라고 진단을 받은 사람이 전체 중증도에 상관없이 모두 65세 이상 10명 중에 1명인데, 통계에 따르면 그 중에 또 10명 중에 1명 중에서도 다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경증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증 치매 환자는 지역사회에서 약간의 도움만, 지역사회의 도움만 있다면 충분히 일상생활이나 보조가 필요한 정도로만 생활할 수가 있고, 그 나머지 분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좀 더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중증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양원,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그 전체 중에, 그러니까 치매 환자 중에 30%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한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경증 치매 환자라고 해갖고 뭐 가정이나 혹은 그 시설의 중간 정도에서 충분히 도움만 있다고 하면은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증도 지금 홍 이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돌봄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상태의 환자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약간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님이 일주일에 뭐 이틀에서 5일 정도 와주신다고 하거나, 혹은 뭐 도시락이나 식사 이런 준비만 된다고 하면, 혹은 외출에 대한 약간의 도움만 된다고 하면은 또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일상생활이 가능하신 분들이 굳이 시설이나 이런 데 입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하는 것이 지역사회 역할이기도 합니다. 네. 이 치매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건 다 아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좀 심각한 문제라고 공통으로 인식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정부의 대응 같은 게 나온 게 언제쯤, 어떤 정책이었나요? 네, 일단은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이 처음에 치매 지원센터라는 곳으로 만들어진 거는 2007년이고, 그전에는 이제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한 50곳 정도만 있던 이런 치매 여러 가지 사업들이
2018년 치매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전국 256곳의 치매 안심센터가 만들어졌고 치매 국가 책임제 등을 통해 가지고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많이 확대되고 현재도 얼마 전에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 그런 돌봄 계획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2018년 그 시점이 굉장히 좀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전후에도 계속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자라는 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당시 이제 발표됐을 때는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 그래서 질병명으로는 법이 딱 2개가 있다고 홍보가 되곤 하는데 암관리법, 치매관리법 이렇게 2가지만 이제 질병 이름으로는 특정 질병에 대해서 법이 만들어진 게 네. 암하고 치매. 네, 맞습니다. 그 암과 치매가 사실 많은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이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게 그 암과 치매죠. 그리고 근자에 조사된 걸 보면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암보다도 더 치매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는데 네. 이걸 개인과 가정에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사회가 책임지자 이런 뜻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가 도입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정확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 책임제가 도입되면서 구체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일부 지역에만 있던 그 치매 안심센터를 모든 보건소에 설치하도록. 그러니까 맞습니다. 모든 보건소는 다 시군구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시군구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내가 사는 동네 그 군이든 구든 시에서 치매에 대한 진단도 그렇고 치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돌봄을 치매 안심센터에 가서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치매 안심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치매에 대한 교육부터 그리고 제일 궁금해하시는 치매 검사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 그리고 진단을 받으신 이후에 또 일상생활이나 이런 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는 어느 곳에서 필요한지 그런 연결 서비스라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단체로 연결해드리거나 돌봄기관으로 연결해드리고 하는 그런 매니지먼트 기능을 치매 안심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가 시군구별로 있다 그랬는데 현재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더 동네별로 이런 게 좀 촘촘히 분산돼서 많이 갈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것보다는 현재 치매 안심센터에 여러 가지 서비스나 전문가들 확충 이런 게 필요한지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치매 안심센터가 일단은 그 전에 없었던 곳에 이제 막 생긴 곳들은 사실 2018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막 정착되고 이제 막 활성화되는 단계고 서울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도 되고 인력도 전문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막 시작한 곳들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좀 더 중점을 두어야 되고 환자 발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체계 부분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치매 안심센터가 지금 좀 지역별로 여러 가지 편차도 있고 자원도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치매 안심센터의 주 사업은 사례 관리라고 해서 개인별 맞춤 매니지먼트를 하는 맞춤형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안내해드리고 상담해드리고 그런 역할을 지금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치매 센터의 방향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 관리된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치매 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례 관리라고 하는 사업은 일단 사례 관리 전문 인력이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기본적으로는 치매라는 질병이 단순히 치매 약을 처방한다 그래서 혹은 돌봄 서비스를 파견한다 그래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상담부터 그리고 가정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가족들은 어떤 도움을 줘야 되고 가족들이 또 제일 힘들어하는 행동심리 증상이라 그래서 예전에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맞춤형 대처 교육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이제 행동 심리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 치매 도서 중에 36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는 치매 가족의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라 36시간이라고 느껴질 만큼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치매 가족들은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를 상담을 가족들이나 환자 그리고 지역사회에다가 그 개개인별 맞춤형으로 상담해주고 지원해주고 관계기관과 연결해준다든지 해서 치매 환자나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례관리이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치매가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을, 그래서 치매 안심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치매에 대한 대책은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가족들 내지는 가족이 아닌 돌봐주는 분들이 환자를 어떻게 잘 돌보는가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나 방식을 좀 잘 보급하는 거 두 가지인데 어느 게 더 비중이 큽니까? 일단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약을 처방해주지 않다 보니까 이제 치매로 처음 제일 필요한 거는 이제 치매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치매 안심센터에서 비용 지원이라든지 병원 연계 혹은 연결을 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는 의료기관에서 계속 약을 드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는 한편 치매 안심센터에서 직원은 의료인이 아니기 이제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이런 직군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그 약을 드시면서 비약물 치료란 그런 교육도 해드리거나 혹은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교육을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점이 치매 환자를 어떻게 돌볼지 또 치매 환자가 어떤 생활 방식으로 자기 치매를 관리할지 이런 데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적으로 치매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이 없다. 그런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방약 내지는 초기에 치매를 억제하거나 악화를 좀 느리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약이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평가되고 있나요? 일단 많이 알려진 거는 치매 예방약과 치매 치료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치매 예방약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아직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뭐 국정감사라든지 지금 이전에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필요하신 분들은 요즘에도 이제 치매 예방약 처방해 주세요 혹은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은 좀 더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매 치료제, 치매로 진단을 받았을 때는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들이 보통 초반에 좀 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서도 치매 예방약을 먹는 것보다는 치매 예방약을 찾는 것보다는 1년에 한 번씩 치매 검사를 꼭 정기적으로 받으시고 그러니까 조기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빨리 약을 먹고 또 지역사회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씩 이제 찾아보자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약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직 논란이 있지만 치료제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공인돼 있는 거네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완치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혹은 그 증상을 계속적으로 악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현재 나와 있는 치매약의 효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나 우리 주위 사람들도 치매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현재의 예방약이나 치료약의 상태에 비추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보다 효과적인 그럼 제대로 된 예방약이나 치료제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크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나요? 뭐 요즘에도 뉴스에서 많이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제약회사에서 좀 새로운 치매약을 개발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제가 치매 안심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2010년부터 그냥 느끼기에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과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 일본을 봤을 때는 치매를 예방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뭔가 약으로서 하는 거는 좀 더 이제 전문가인 제약회사나 그런 이제 의료진들이 열심히 개발해 주시면은 감사한 거고, 그게 안 되더라도 치매를 예방하지 못했더라도 절대 실패한 게, 그러니까 치매로 진단을 받았다 그래도 이 사람이 예방에 실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같이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흔히 치매로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내 자신이 뭔가 실패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굉장히 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고 실제 그거에 따른 자살 사고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매를 진단 받았다는 거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아직 현재 완치제가 없고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병의 일부로서 그냥 암 걸리듯이 걸린 거기 때문에 함께 도움을 주고 그 환자도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올 텐데 그런 분들에게 치매 예방에는 뭐 일테면 이런 식품이나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내지는 생활 습관을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하게, 그렇게 제일 대표적으로 좀 권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제가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다 보니까는 대표적으로 제일 권하는 거는 사회적 고립감을 방지하라는 거를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의료인 분들께서는 운동이라든지 식습관 이런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는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사회적 고립감 같은 경우는 스스로 극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회적 고립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나 혹은 주변에서 도와주는 게 치매 예방의 제일 우선순위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치매 안심센터라는 곳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보니 1년에 한 번씩 예방 차원에서 치매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받되 나머지 364일은 사회적 고립감을 방지하면서 운동도 하고 골고루 식사하시면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치매 예방에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회적 고립감을 줄여주는 것, 방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경로당 가는 걸까요? 또 일반적으로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공부와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노인복지관 이런 건데 네, 그런 데 가는 게 중요한 그 현실적인 해법이 될까요? 다 대표님 말씀하신 게 다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복지관이 좀 더 맞으면 복지관을 갈 수도 있고, 문화센터를 가는 게 맞으면 문화센터를 가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지역에 말씀 주신 이제 경로당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이제 경로당을 가시는 분도 있고, 혹은 나는 그런 데 가는 것보다는 가족, 친척, 친구 뭐 이런 사람들하고 그냥 놀러 가거나 이런 게 훨씬 더 좋아, 그럼 또 그런 게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되든지 뭔가 지역 사회에서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려운 분들, 혼자 사시고 지역 사회에서 특별히 교류도 없고 그냥 혼자 열심히 사셨던 거죠. 그리고 자녀분들도 뭐 다른 곳에 다 계시거나 하는 분들은 최대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방금 말씀 주셨던 복지기관을 방문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등록을 한다거나, 혹은 그런 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지자체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관계기관에다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제일 쉽게 나이 드신 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장소인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쉽게 어울릴 수도 있는데, 근데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데 좀 프로그램이 그 무슨 문화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보다 좀 그 참여하고 배우고 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게 문제인데, 그렇습니까? 경로당 가서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화투 열심히 치는데 화투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안 그래도 그 관련해서 이제 관련 전문가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화투를 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수를 계산하고 뭐 이제 돈을 딸 수 있을지 없을지 생각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한다면 손도 움직이고 다 좋은데, 대신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그거는 오히려 치매에 더 독이 될 수 있다. 스트레스는 독이 되고 내가 돈을 잃었다. 그렇게 해서 또 싸우고 감정관계, 인간관계 손상되고 이런 것보다는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건 좋은 거고, 또 하나
이게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제 머릿속으로 숫자 계산이나 이런 게 너무 익숙해지면은 너무 익숙한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추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여러 강좌에서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분 얘기는 난 참 쉽고도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게 밤낮 댕기는 길도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가는 게 익숙하면은 일부러 그 중에 몇 번은 반대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돌아오고 네네. 좀 더 돌거나 뭐 그렇더라도 좀 같은 길도 그렇게 좀 새로운 경험으로 바뀔 수 있게끔 많은 변화를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치매가 걱정되는 분들이 그럼 우선해야 할 일이 치매 안심센터 가서 치매 검사를 받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전국에 치매 안심센터가 있기 때문에 살고 계신 동네 혹은 가까운 곳에 치매 안심센터를 찾아가셔가지고 정확한 검사를 먼저 받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 검사를 통해서 매년 정기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매 검사 받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검사를 받는 게 제일 좋고, 이제 간혹 치매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진단을 하시거나 혹은 가족분들이 진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실무자로서 위험하다, 이제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나는 치매가 아니야. 그래서 치매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 혹은 우리 조상 대대로 치매 환자는 없었어. 혹은 가족이 보셨을 때도 아니 뭐 길 잃어버리는 거는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다 길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드리곤 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치매 검사를 받는 것이 좋고, 이전에 비해서 치매와 관련된 전문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 협회도 많아지고 치매와 관련된 교육도 예전보다 좀 더 활성화됐기 때문에 꼭 치매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매 검사를 기피하는 이유가 누구나 내가 치매에 걸렸다, 치매 환자다, 그걸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기회를 회피하려고 하는 건 이해는 가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치매 걸렸다고 하면은 뭔가 좀 사회적으로 낙인 찍히는 맞습니다. 그런 걸로 염려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실제 예전에 어느 곳에서 경로당에서 이제 치매 검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 경로당의 회장님이 이 어르신이 어떠냐 이렇게 이제 검사 결과를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래서 직원이 검사했는데 조금 치매가 의심이 돼서 보호자님한테 좀 연락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호자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는데 혹시 회장님이 아시나요? 근데 회장님들은 그런 연락처를 다 파악하고 네,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잘 끝난 줄 알았더니 회장님께서 우리 경로당은 치매 환자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못 오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보호자께서는 어르신이 정기적으로 그 어르신께서 경로당에 열심히 찾아가시고 치매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잘 생활하시고 하나의 행복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단절이 돼버린 거죠. 뭐 친구를 못 만나게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내가 가는 곳을 갑자기 못 가게 하니까 어르신이 우울감에 빠지고 더 사회적 고립감이 생겨버려서 좀 그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인식들이 사실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인식에 대한 변화도 아직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경로당 회장님처럼 아주 잘못된 게 대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뭐 받을 불이익이라든가 제약 이런 게는 없는 거죠? 아직까지 그런 거 걱정해서 네, 치매 맞습니다. 검사 받는 걸 기피하거나 이럴 일이 아닌 거죠? 아직 의학적 진단상에서는 그런데 이제 뭐 딱 하나 7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상에서는 뭐 치매라는 질환 단 하나만으로는 아니고 이제 법상 개정이 돼갖고 이제 작년부터인가 치매 검사를 무조건 75세 이상부터는 운전자 고령자 면허 갱신을 할 때 치매 검사를 받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운전자 면허 갱신을 할 때 예전에는 신체 검사만 했다고 하면은 치매 검사도 같이 받게 하는데, 그때 이제 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혹시라도 치매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 판단하는 곳에서 같이 판단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나도 내후년에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되는데 치매 검사를 아마 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75세 이상은 의무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치매 진단을 안심센터 가서 받는데 여긴 그래도 전문 의료기관이 아니지 않냐? 치매 전문 뭐서 의사한테 가서 난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맞습니다. 경우는 어떻게 권합니까? 사실 뭐 판단일 수는 있는데 치매 안심센터 같은 경우도 의사가 상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약되어 있는 병원에 의사 선생님을 모셔고 저희는 그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병원을 가서 검사를 받나 혹은 저희를 통해서 받나 의사는 같고 비용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치매 안심센터가 지원을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병원에 가서 하더라도? 그냥 스스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지는 않고 네.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협력병원으로 안내했을 때만 해당 협력병원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특정 어떤 A 병원의 어떤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고 싶어요 하는 경우는 지원이 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협력되어 있는 저희가 지자체마다 연계되어 있는 병원의 의사 혹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치매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사는 동네인 부천시에 치매 안심센터 가서 검사를 받을 때는 얼마를 내야 되는지 무료인지 또는 나는 좀 그래도 정확하게 병원 의원에 가서 진찰 받고 싶어 그랬을 때 그걸 연결시켜주면 얼마 지원해주고 내가 자비 부담을 얼마 해야 되는지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먼저 치매 안심센터를 첫 번째로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 검사, 그리고 기초 문답 검사, 그리고 좀 더 심화된 문답 검사, 일명 진단 검사라고 하는데 그 검사, 그리고 세 번째로 MRI나 CT를 촬영하고 피 검사나 이런 것까지 하는 감별 검사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차랑 2차는 전액 무료. 그거는 이제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하면 전액 지원을 받으시고 세 번째 검사인 감별 검사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정부 지원액이 차등 지원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병원에 따로 가셨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따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일반 개인의 건강보험료에 산정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글쎄요,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2차 검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발생이 될 거고 그리고 MRI나 CT를 촬영하게 되면 또 그 비용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심센터에 가서 이 환자는 정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안심센터가 의뢰를 하면은 안심센터가 돈을 내고 나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네,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전액 지원 또는 일부 지원 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안심센터 가서도 필요한 검사를 다 충실하게 또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안심센터는 전문 의료기관이 아니니까 여기보다는 병원으로 바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네, 네. 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치매 검사에 대한 태도가 전에 비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나요?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저희가 치매 검사를 받아보세요라고 하면 경로당, 복지관 이런 데를 먼저 홍보를 하고 심지어 뭐 지하철, 공원 이런 데 찾아가서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이제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은 내가 치매 환자로 보이냐? 나는 조상 대대로 치매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검사지도 찍고 이렇게 하셨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치매 검사를 받으라고 하지 않아도 먼저 검사를 받으러 오신 분도 많으시고 또 검사 받으세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많이 괜찮아지신 게 저는 2018년 치매 국가 책임제 때 치매에 대해서 국가에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방송도 해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인식 개선 부분이 내가 나이가 들면은 치매에 걸릴 수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치매 검사 받아봐야지라는 인식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된
굉장히 큰 변화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홍정석 복지사께서 이러니까 치매 검사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그 논리를 좀 설득을 해봐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치매는 통상적으로 제일 많은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하는데 시간, 공간, 인물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시간, 공간, 인물. 근데 이제 시간 같은 경우는 먼저 오늘이 몇 년도인지, 몇 월 달인지, 여름인지 겨울인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집을 못 찾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물, 사람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보통 보호자님들께서 치매 검사를 받으러 명절이나 이런 때가 지나면 굉장히 많이 모시고 오고 질문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분들이 대부분 길을 잃어서 많이 모시고 오는데 이미 그때는 평균적으로 치매가 어느 정도 중간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는 현재 완치제가 없다 보니 현상을 완화시키는, 그래서 초기에 발견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간 부분에 있어서 깜빡깜빡 하는 부분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가 진단보다는 모시고 와서 치매 안심센터라는 좋은 국가기관이 있으니 무료로 치매 검사를 상담도 받고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혹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치매 검사는 꼭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경우는 거꾸로인데 난 사람이 기억 안 나는 게 제일 먼저인데요.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안 예. 났지만 곰곰이 생각해서 기억이 나거나 예. 누군가가 그 사람 누구잖아 이렇게 해서 기억이 예. 나면 건망증이라고 보통 하고 그건 있습니다. 건망증이에요? 네네. 아.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치매 약도 없고 뭐 치료법도 없는데 치매 미리 한다고 내가 뭐 해? 괜히 기분만 나쁘지? 사람들한테 저 치매 걸렸다고 저 따돌림이나 당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안 쓸데없다. 받으시고요. 네. 해봐야 뭐에 쓰느냐. 이런 식의 또 부정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실까요? 대표님 말씀처럼 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뭐 성별을 분리하진 않지만 좀 남자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나는 치매가 아니다. 나는 그리고 치매가 뭐 TV 보거나 그런 거에서 공부해서 다 아는데 뭐 약도 없고 뭐 완치도 안 되는다는데 나 치매 걸리면 그냥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안 되죠. 일단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완치제가 없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이 있고 그리고 그게 초기에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약을 먹으면 그냥 깜빡깜빡하는 일반 사람으로서 깜빡깜빡도 증상이 다르겠지만 그냥 살아갈 수 있고 요거는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노화로 사망할 수 있을 수 있는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어르신들도 초반에 많이 만나 뵀었고요. 네. 그러니까 일찍 치매인 줄 알면은 약도 효과가 있고 또 생활 방식, 태도나 이런 걸 또 개선해가지고 맞습니다. 훨씬 더 그 치매를 그 억제하거나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이런 분명히 확실한 효과가 있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검사는 빨리 받아라. 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 치매가 워낙 빠르게 광범위하게 확산되다 보니까 개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 해서 치매국가 책임제가 도입됐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후견 제도가 필요해진 것도 그런 점 때문이죠. 맞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이 치매에 대해서 후견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논의가 돼서 현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기본적으로는 치매라든지 민법에 의거해서 뭐 질병이나 장애, 노령 이런 분들 같이 19세 이상 성인이지만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전부터도 후견의 대상은 되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2013년 전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이고 그 이후에는 성년 후견 제도로서 도움을 받았지만 문제는 내가 후견이 필요하다 혹은 가족이 후견이 필요해요라고 말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자체 장애 도움을 받아서 2018년부터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치매 국가 책임제에서 치매 공공 후견 제도가 시행을 하게 됐고, 치매 공공 후견 제도는 이렇게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지만 가족이라든지 그런 대신 말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도움을 드리는 후견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들에 대한 후견 제도가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나요? 네, 지금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가족관계가 해체되시거나 혹은 가족이 없으시거나 하는 분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의사결정을 대신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누군가 좋은 마음으로 주민센터 공무원이나 혹은 옆집의 아주머니 혹은 복지기관 관계자께서 해주려고 해도 법적으로서 권한이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내가 옆집 아줌마여서 친하니까 도움 드릴게요. 내가 교회 누구니까 뭐 통장 대신 관리해 줄게요라고 하는 거는 모두 법적으로 위반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으로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이런 후견 제도가 만들어지게 됐고, 이런 돈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치매 어르신들 중에서 가족이 없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그런 게 어려우시다 보니까 그런 도움을 많이 드리는 사업이 바로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내가 공공 후견 사업에 도움을 받고 싶으면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그리고 어떻게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네, 일단은 내가 치매 공공 후견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주변에서 이 사람이 치매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데 가족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주민센터나 복지관으로 혹은 치매센터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았었고, 그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아직 보진 못했지만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은 주민센터나 치매 안심센터에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 공공후견 사업의 절차는 치매 공공후견 사업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 안심센터에다 그 필요성을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치매에 걸린 분, 좀 상태가 나빠진 분들에 대해서 주위에서 이분 가족도 없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공공후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해서 연결된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공공후견인이 내가 되면은 어떤 돌봄을 받을 수가 있나요? 네. 후견 대상자, 즉 피후견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후견 대상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치매 어르신이 후견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라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약간의 도움이 뭔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정 부분 지원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에는 요양시설도 갈 수도 있고 혹은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할 때 스스로 그런 게 어려울 때 그런 여러 가지를 도움을 결정해주고 지원해주는 분이 이제 후견인으로서 시민이 도움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족이 있으면 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내가 선택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 그러니까 가족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을 대신해서 사회가, 국가가 돌봐주는 게 공공후견. 네, 맞습니다. 후견이 다른 많은 노인 질환 내지는 중증 질환에 다 적용되나요? 아니면 이 치매에만 특별히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후견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도움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후견인 선임이라든지 그런 법원의 후견인 선임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도움을 드리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발달장애, 정신질환자, 치매 이렇게 3개군만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치매는 아마도 계속적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치매에 놓이는 발달장애나 정신질환자 인구보다도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추세고 있고,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는
좀 더 의사결정에 대한 필요하다라는 질환으로 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의 질환의 특성이 의사결정이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결정하기가 어렵고 또 그걸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치매는 특별히 후견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것을 이제 공공 돌봄으로서 하는 게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공공 후견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개선책이 뭔지 말씀해 주시죠. 치매 공공후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취약 치매 환자가 그 대상이다 보니까 앞으로 그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치매 어르신을 도움을 드리려면은 누군가는 후견인으로서 또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 시민들에게 이런 후견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실제 치매 어르신도 아직 그 후견 제도에 대한 게 익숙하지 않은 게 하나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후견인으로 누군가가 시민께서 활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시민분들도 아직 후견 제도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해서 후견인을 양성해야 되는 그런 지금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후견인 양성 두 번째. 세 번째로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혼자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재산이 남겨져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치매 어르신들 중에서 꼭 돈이 없는 분들뿐만 아니라 돈이 있지만 가족 관계가 해체되거나 가족이 없으신 분들도 실제 지역 사회에서는 최근에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이런 후견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과도기에 있고 또 특히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전문 후견 법인이 필요하다, 공공 후견 법인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슈도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치매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치매 공공 후견 법인에 대한 근거도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후견 법인 같은 좀 더 전문적인 기관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은 치매 공공 후견 제도가 대상자도 많이 확보되고 후견 사업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공 후견 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그러니까 개개인이 그 역할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신뢰의 문제가 생기니까 네. 믿을 수 있는 공익 단체가 법인을 만들어서 그 후견인들도 양성하고 또 잘 판단해서 이분이 정말 그 규정대로 양심적으로 잘 법규를 따라서 후견 역할을 수행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선정도 하고 진행되는 것도 점검해주고 네. 이렇게 하면은 후견 제도가 훨씬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보는 얘기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좀 어려운 사례는 사실 치매 안심센터 같은 이런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이 후견인으로서 활동을 할 때 어떤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거나 혹은 법적인 필요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그런 결정들을 개인이 스스로 후견인이라는 신분으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을 전문 단체에서 직원이 하게 된다고 하면은 좀 더 그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도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는 대처도 될 수 있고 혹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후견 법인이 생기게 된다면은 치매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견인으로서 봉사하는 게 참 의미가 있겠다. 많은 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고 나도 네. 보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후견인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요? 네. 이제 후견인으로 활동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먼저 지자체 치매 안심센터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치매 안심센터죠. 또는 지자체마다 광역 단위로 묶여 있는 광역 치매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광역 치매센터는 전국에 17곳이 있는데 서울, 그러니까 경기, 시도별로 맞습니다. 있네요. 맞습니다. 그곳에 신청을 하시거나 혹은 지자체 치매센터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관련 교육을 이수받고 면접을 통해서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 후 후견인으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자격을 따야 되고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그 안심센터에서 당신 이러한 분에 대한 후견인이 되십시오 하고 의뢰를 해야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 또는 광역치매센터를 통해서 관련 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고 거기서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후견인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닭과 달걀의 경우일 수 있는데 수요가 먼저냐 공급이 먼저냐 할 때 지금 후견이 필요한 치매 환자에 대한 후견이 필요한 그 치매 환자가 아직 나 후견해 주십시오라는 수요가 부족한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내가 치매 환자들 위해서 후견인으로 일하겠다, 봉사하겠다 이런 공급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가 더 먼저 풀어져야 될까요? 네.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수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있고 거기서 경제적인 상황의 어려움이라든지 뭔가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늘어나면 늘어날지 절대 줄어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화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치매 환자는 계속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해야 될 역할은 이런 전문 후견을 하실 수 있는 후견인이나 혹은 후견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 더 붙이자고 하면은 그런 전문 후견인 분들도 필요하지만 일반 시민에 대한 후견 교육이 치매 교육과 같이 들어가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그런 후견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도 후견이라는 내용을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건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 보호자가 되겠다 혹은 내가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거부감부터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견 교육은 그냥 인식 개선 차원으로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시민 대상으로 자유롭게 교육을 계속하는 한편 공급을 늘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우리 웰다잉에 관련된 여러 분야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생소하고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게 이 후견 맞습니다. 제도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유언장 쓰는 거는 누구나 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거의 대부분이 안 하고 있는데 비해서 후견 제도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뭐 하자는 건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맞습니다. 후견은 내가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후견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나이 먹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치매 환자는 모두가 다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수요자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그 후견에 대해서 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 중에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이 봉사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럴 필요가 있겠네요. 네, 교육이 확대되면은 그 중에서 또 일부는 후견인으로도 활동하실 수 있고 혹은 후견인을 또 서포트하는 인력으로도 활동을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교육이 많이 확대가 되면은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견인이 되는 거하고 후견인이 안 되더라도 후견인을 서포트하는 일, 그건 어떤 건가요? 그 후견 보조인이라는 개념인데 아직 치매 쪽에는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자라고도 하시는 개념으로도 부르고는 있는데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사업에서 후견 보조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후견 법인이 후견인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후견인이 방문하거나 하는 게 자주 방문을 못 한다고 하면은 지역사회 후견 보조인이라는 분들이 후견의 권한은 없지만 후견인을 보조해서 방문도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 사람의 상황도 판단을 해서 후견인에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후견에 대한 권한, 권리 결정에 대한 것이 필요할 때는 즉각적으로 후견인에게 알려서 후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후견인이 되고 싶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최종 테스트를 해서 당신은 후견인을 못해, 후견 보조인만 해. 나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역할이 한정될 수가 있겠나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아직 치매 쪽에서는 후견 보조인 개념은 없지만 네,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사업의 사례로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그거를 누군가가 평가한다기보다는 아마 스스로 선택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내가 후견인으로서 활동하기에는 너무 누군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내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해야 되니 그거에 대한 심적 부담이 큽니다. 그냥 보조 역할만 하겠습니다 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해서 요거는 하나의 그냥 사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없는 내용. 일반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후견이 필요한, 공공후견이 필요한 치매 환자들은 많은데 공공후견 역할을 할 사람, 후견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부족한 게 일반적입니까? 양쪽 다 크게 그 수요가 없는 게 현황입니까?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막 치매 공공후견 사업이 시작을 해서 지자체에서도 이제 관련된 먼저 첫 번째로 후견 전담을 해야 될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직원을 채용한 후에 그 사람이 관련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과도기에 있다 보니까 활성화가 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교육과 그런 게 아직 단계별로 거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럼 내가 우리 동네 치매안심센터 가서 나 저 공공후견 봉사하고 싶습니다. 후견인 될 수 있도록 저 훈련시키고 또 선발해 주십시오 하면은 현재는 못하네요? 그거는 이제 지자체 상황마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서 그런 관련 도움이 필요한 피후견 이제 치매 어르신이 또 발견이 되면은 연락을 갈 것이고 순차적으로 이제 가까운 지역이나 혹은 그 활동 역할에 부여해서 역할이 가거나 하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 교육을 먼저 받고 대기자로 등록을 하시면서 그 상황을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치매에 대한 대비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내가 치매 공공 후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알아두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을 통해서 정말 기억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치매 공공후견 사업에서 가장 기억나는 어르신은 지금도 이제 저희 기관에서 만나 뵙고 있는 어르신인데 혼자 미혼으로 살고 계시는 할아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혼자서 스스로 잘 생활도 하시고 생활을 하고 계시는 와중에 치매로 진단을 받으시고 그것도 또 경증이시다 보니까 잘 생활하던 와중에 조금씩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상생활이라는 게 그분의 취미가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취미셨는데 물건 계약에 대한 사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돈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 할아버님께서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그 스트레스가 우울감이 다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을 공공후견인을 선임을 해드렸고 치매 공공후견인께서 그분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그분의 여러 가지 원하는 바를 조금씩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물건 계약 체결할 때 도움도 드리고 계약 체결할 때 이분을 막는 게 아니라 좀 더 도움을 실수를 하지 않게 도움도 드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활동도 하시면서 그리고 어르신께서 평생의 소원이 예전에 같이 살다가 돌아가신 어머님이 저기 지방에 계시는데 지방의 묘에 이제 계시는데 지방의 그 묘를 내려가서 좀 정리를 하고 싶다. 근데 스스로 혼자서 내려가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이게 평생의 소원이다라고 한 거를 후견인께서 함께 내려가셔서 그 묘도 같이 정리해드리면서 어르신의 어떻게 보면 평생의 소원, 이제 최근에 흔히 말하는 그런 버킷리스트도 해결해드리면서 후견인과 어르신이 하나의 가족처럼 생활을 같이 이어가고 있는 그런 사례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치매가 정말 어느 사이에 빨리 많이 우리 생활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는 정말 쉽게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가능한 한 빨리 망설이지 말고 치매안심센터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고 네. 또 진단이 나오면은 두려워하고 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완화 또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 내가 가족이 없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에 공공후견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잘 알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치매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막고 줄일 수 있도록 애쓰시는 우리 치매안심센터의 많은 복지사들께 또 전문가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이 후견 사업이 치매라는 참 어려운 질병을 우리가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직 낯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